네, 2시간 철학의 돌풀입니다. 계속 이어가서 해보도록 할게요. 109쪽의 로크, 유명론과 근대 철학입니다. 로크의 입지점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로크는 경험주의를 하나의 사조로, 흐름으로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해요. 로크의 철학을 뒷받침하고 있는 두 개의 집안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데카르트가 세웠던 그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이 하나의 집안인 거죠. 근대적 주체가 로크 철학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집안이 된다고 해요. 근대적 주체는 주체, 대상, 진리, 이 세 가지가 있죠. 주체가 대상을, 진리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진리 인식이 목표 지점인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로크의 입지점, 집안의 다른 하나는 갈릴레이, 뉴턴, 호이겐스 등이 이룩한 과학혁명의 획기적 효과 속에서 사고했다는 거. 근대 초의 과학혁명이 로크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과학은 진리에 이르는 가장 커다란 길, 어쩌면 암묵적으로 유일한 길로 간주되었다고 해요. 데카르트가 기초를 닦아놓은 과학주의가 탁월한 과학자들의 성공적인 작업으로 인해 반석 같은 위치를 얻게 된 거죠. 로크는 과학 발전을 가로막는 허구적인 원리나 개념, 사고 등을 제거하는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자임했다고 합니다. 경험과 관찰만이 과학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110쪽에 보면 경험과 관찰이야말로 과학에 이르는 왕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고 방식이 흔히 경험주의라고 부르는 것이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영미 철학에선 주류를 이루는 입장이라고 해요. 이처럼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입장은 똑같은 과학주의라고 해도 데카르트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데카르트는 경험과 관찰의 불확실성을 지적했어요. 오히려 이성의 내재에 있는 본유관념과 그것에 의거한 연역적인 그리고 수학적인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게 하리라고 생각했던 거죠. 데카르트는 경험과 관찰이 불확실하다. 그런데 로크를 비롯한 영국과 미국의 경험주의자들은 경험과 관찰이야말로 과학에 이르는 왕도다. 다르죠. 로크의 생각은 경험이나 관찰에 의하지 않은 지식이나 개념, 예컨대 신학적인 우주론은 오히려 올바른 관찰에 입각한 과학적 지식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 이런 점에선 데카르트의 본유관념 역시 마찬가지다. 경험과 관찰을 중시하는 로크의 입장은 분명 유명론적 전통에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요컨대 로크의 과학주의는 유명론적 전통에 따르면서 유명론과 실제론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했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지난 시간 듣고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크의 과학주의는 유명론적 전통에 따르면서 데카르트와는 전혀 다른 고유한 흐름을 만들어냈다. 그렇지만 로크의 철학은 데카르트가 마련해 놓은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요컨대 독립적인 인식 주체를 축으로 삼아 신학적 사고에서 벗어났으며 과학이란 이름의 진리를 목표로 삼아 추구하고 있는 근대적 철학이다. 이런 점에서 중세적 유명론과는 전혀 다른 흐름이다. 유명론과 근대적 문제 설정의 결합을 통해 로크는 중세적 유명론과도 데카르트적 근대 철학과도 다른 독자적 흐름을 철학 안에 만들어냈다. 111쪽 데카르트가 진리의 근거를 이성과 이성의 본유관념에서 찾았다는 것은 앞서 거듭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크가 보기에 이런 본유관념이란 중세적이고
스콜라 철학적인 잔재였습니다. 불 얘기를 해요, 불. 불이란 신이 우리에게 준 선물, 즉 본유관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불이 나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경험함으로써 배운 것이죠. 숫자, 얘도 나옵니다, 숫자. 숫자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써서 수학적 계산을 하기 시작한 것은 길게 잡아야 5,000년 정도 전입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땠겠습니까? 있어봐야 적다 많다 정도 아니면 하나 다수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산소와 같은 매우 자명해 보이는 수학적 지식 역시 타고난 것이라고 하기는 힘들다는 게 로크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로크는 어떠한 본유관념도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수학을 비판하는 이유가 데카르트가 본유관념으로 인간이 먼저 갖고 태어난 경험 이전에 갖고 태어난 게 본유관념인데 그게 본유관념 중에 하나가 수학적 지식이었죠. 데카르트를 비판하기 위해서 로크는 수학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수학적 지식조차도 사람이 타고났지 않다. 이는 어린아기나 야만족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리의 지식은 모두 경험의 산물이다. 만약 데카르트처럼 경험 이전에 이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백지, 타블라 라사일 거라고 합니다. 로크가 보기에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완전한 개념은 신이 준 것도 아니고 타고난 것도 아니래요. 오히려 그 완전한 개념은 경험에서 추출된 것이다. 불완전한 모습들을 관찰해서 불완전성을 제거하고 완전한 모습을 그려낸 것이 뿐이다. 보편은 단지 개별에서 추상된 것이며 그 공통된 특징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모든 보편 개념, 일반 개념은 우리의 사고가 만들어낸 것이며 다만 이름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이다.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으로 나누는데 단순관념은 누런 금속을 보고 금이라고 판단하거나 노랗다고 판단하는 것을 단순관념이라고 그러는데요. 금이다, 노랗다, 단순관념. 복합관념은 우리의 사고가 이 단순관념들을 결합해서 만드는 거래요. 황금산 같은 거죠. 이게 복합관념, 단순관념들의 결합. 단순관념은 사물에 의해 자극되어 만들어집니다. 반면 복합관념은 단순관념들을 여기 말하는 오성이라고 그러는데 오성은 understanding입니다. 오성이 결합해서 만듭니다. 신이나 인간과 같은 보편 개념은 모두 복합관념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오성이 만들어내는 것이며 오성은 깨닫는 능력이라고 해요. 그 자체로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명목적인 것입니다. 로크는 본유관념을 끌어들이지 않고도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관찰에 입각한 지식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런데 로크는 곧 딜레마에 빠집니다. 딜레마에 빠지는데 하나는 실체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에 관한 것이에요. 첫째로 실체에 관한 것. 로크는 경험을 통해 우리의 감각은 대상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사물을 보고 빨갛다라고 지각했다면 나로 하여금 빨갛게 생각해야 한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로크는 빨갛다, 노랗다 같은 단순관념을 야기하는 것을 물질적 실체라고 합니다. 이 물질적 실체, 예를 들면 태양이 우리 그 주체의 감각을 자극해서 단순관념, 빨갛다, 노랗다를 생기도록 한다는 거지요. 물론 이 물질적 실체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든 불변인 채 있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환원되지 않겠죠. 우리의 감각적 경험 외부에 있겠죠. 그리고
태양을 보면 언제나 태양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게 이제 인식의 불변적 주체를 또 하나의 실체라고 하는데 이건 정신적 실체다. 로크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두 개의 실체를 받아들여요. 이 물질도 존재해야 되고 그 주체의 정신도 존재해야 물질을 정신이 파악하니까 두 개는 필요하다. 이 두 실체가 있어야 올바른 지식도 진리도 과학도 가능하다.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을 나누는 근대 철학 안에서 로크처럼 진리로서의 과학을 추구하려 하는 한 물질적 실체를 끌어들이는 것은 불가피한 일처럼 보이죠. 결국 데카르트를 비판한 거에서 시작한 로크는 아이러니하게도 데카르트의 주장으로 돌아온 거예요. 실체 같은 보편 개념은 오직 이름일 뿐이라는 유명론에서 시작해서 실체가 없어서는 안 된다며 두 개의 실체가 있다는 반유명론적 주장으로 되돌아온 거죠. 이게 딜레마라는 건데, 그리고 데카르트를 계속 앞으로도 이제 이 항이 나올 텐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신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독립한 인간은 물질과 내가 나눠져 있잖아요. 주체와 대상이 나눠져 있는데, 주체와 대상을 일치시키는 거, 통일시키는 거, 이게 진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데카르트한테 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신으로부터 독립하자마자 주체가 대상을 파악을 못해. 그래서 본유관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데카르트가. 아니다. 주체는 신이 없어도 주체 자신의 이성의 능력으로 대상을 파악할 수 있어. 본유관념이 있기 때문에. 본유관념은 데카르트에게 수학적 지식,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이런 것들이 본유관념의 종류인데,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주체는 대상을,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폈던 건데, 이 데카르트를 비판하기 위해서 로크가 등장했고, 로크는 그 데카르트의 그 전제, 아까 본유관념 얘기했죠. 본유관념 없다. 본유관념 없고 경험 이전에 백지다. 인간은 백지다, 백지. 오로지 경험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로크도 데카르트처럼 이 물질과 정신이란 실체를 받아들여요. 여기서부터 또 딜레마가, 데카르트랑 똑같은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물질과 정신이 물질을 인식해야 되는데 이것도 어려워. 안 돼. 이런 딜레마가 나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데카르트의 주장으로 돌아갔다. 데카르트랑 뭐가 다르냐. 그 다음에 둘째로 진리에 관한 것. 제1성질에 관한 건데요. 제2성질과 제1성질이 있습니다. 115쪽에 보면 태양의 숫자는 주체와 상관없이 태양의 숫자는 하나죠. 누가 봐도. 이게 제1성질.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성질은 제1성질이고 주체에 따라 다르게 경험하는 건 제2성질이라고 합니다. 이 성질은 방의 온도 같은 거. 누군 춥게 느끼고 누군 덥게 느끼겠죠. 이 성질은 경험 안에 있지만 제1성질은 물체 자체에 속하는 성질이다. 진리가 가능한 건 제1성질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크도 그렇고 데카르트도 그렇고 진리를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진리를 어떻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냐, 이걸 따지다 보니까 로크는 제1성질, 제2성질 얘기를 하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느끼는 성질이 제1성질인데
태양의 개수 같은 거죠. 누구나 동일하게 느끼죠. 이 진리가 가능한 건 제1성질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인식과 대상은 일치할 수 있고, 이 얘기도 계속 나오죠. 이런 뉘앙스 얘기. 인식과 대상이 불일치하면서. 내가 인식하는 것과 나의 인식과 저 대상, 나는 태양을 하나로 봤는데 태양이 실제 두 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식과 대상의 일치 문제가 이 근대 철학에서는 중요합니다. 내가 인식하는 거, 내가 보고, 내가 맛보고, 내가 느끼는 거, 내 감각과 그 대상이 일치해야 되잖아요. 진리가 가능한 건 일성질 때문인데 이로 인해 인식과 대상은 일치할 수 있고, 이 문장을 계속 곱씹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인 진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자들한테는 이런 게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제1성질은 어떻게 해서 진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제1성질을 동일하게 경험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로크에 따르면 그건 사물에 속하는 성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사물들은 그런 성질을 타고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1성질은 사물이 갖는 일종의 본유성질인 셈입니다. 제1성질은 사물에 속한대요. 사물은 그런 성질을 타고났대요. 제1성질은 사물이 갖는 일종의 본유성질, 타고난 성질이래요. 로크는 데카르트의 본유관념을 유명론의 입장에서 비판하며 주체로부터 본유관념을 떼어냅니다. 그러나 진리가 가능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는 그 성질을, 아까 타고난 성질을 사물들에게 돌려줬죠. 제1성질이라는 본유성질로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크는 비록 뒤집힌 형태로지만 다시 데카르트의 주장으로 되돌아가고 있다. 유명론에 반하는 주장으로 말입니다. 유명론을 내세웠는데 결국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유명론에 반하게 됐어. 모순이잖아요. 딜레마잖아요. 이거를 이정현 선생님은 밝혀낸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는 로크의 경험주의가 두 가지 지반 위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상으로 그것은 근대 철학과 과학주의였지만 사실은 근대 철학과 유명론이었음을 보았습니다. 중세 유명론은 보편 개념이 실제한다는 주장의 반론으로 제출되었고, 실제하는 것은 개별자라는 존재론적 성격의 사상이었습니다. 반면 로크에 이르러 유명론은 근대적 문제 설정에 포섭됩니다. 인식 주체가 신에게서 독립해 있고 이 주체가 진리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개별적 사실들에 대한 관찰과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유명론은 인식론적 성격의 사상이 됩니다. 따라서 로크의 철학은 유명론의 근대화 혹은 근대화된 유명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경험주의란 바로 근대화된 유명론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론이 중세에는 신학과 충돌했다면 이제는 근대 철학의 과학주의와 충돌하게 됩니다. 로크는 근대적 문제 설정 속에서 근대 과학의 기초를 유명론을 통해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로크 역시 인식 주체에서 출발하여 진리에 도달하려고 하는 근대적 문제 설정 안에 서 있었고, 그러한 근대적 문제 설정 안에서 과학이란 대상과 일치하는 지식임을 보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로크는 물질과 정신이라는 실체를 다시 끌어들여야 했고, 진리가 가능함을 보증하기 위해 제1성질을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이러한 실체와 제1성질이 유명론의 사고방식과 정면에서 충돌한다는 것은 앞서도 말한 바입니다. 이는 결국 근대적 문제 설정, 특히 과학주의와 유명론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로크로선
어느 것 하나를 취할 수 없게 만드는 딜레마의 정치였습니다. 다시 말해 로크가 처한 딜레마의 요체는 유명론과 근대적 문제 설정, 과학주의 간의 긴장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유명론이 근대적 문제 설정 속에 포섭됨으로써 생기는 근대화된 유명론의 내적 긴장이요 모순이기도 합니다. 이 모순은 이후 버클리와 휴머를 통해 경험주의 사상이 발전하면서 더욱 증폭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어떨지 모르겠고, 이거를 문장을 계속 곱씹어 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걸 또 계속 풀어서 설명할 수도 없고, 진도는 또 나가야 되고, 어쨌든 이게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정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방송을 여러 번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책을 사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책을 봐도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근데 이게 저는 읽으면서 지금 깨달아지는 게, 유명론은 그러니까 실제론에 반대되는 건데, 유명론은 그러니까 보편적 개념이 이름일 뿐이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보편적인 게 없다, 보편적인 게 실제한다, 이게 실제론이고, 보편적인 그런 거 없다, 보편적인 게 없다, 이게 유명론이에요. 이런 유명론을 끝까지 밀고 나갔는데 과학주의와 같이 세우려다 보니까 이게 대립을 하네, 갈등을 하네. 근데 유명론을 세울 수밖에 없었죠. 왜냐면 실제론의 세계였으니까, 중세는. 그래서 유명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죠. 유명론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이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연하잖아요. 중세 시대에는 당연히 신은 보편자인데, 신이라는 보편자가 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주장할 수밖에 없었죠. 중세의 사람들은. 근데 근대 오면서 신 자체를 부정하고 인간 중심으로 가잖아요. 신은 보편자인데 보편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명론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는데, 이 근대적 문제 설정, 과학과 유명론을 같이 세우려다 보니까 딜레마가 발생하네. 재밌단 말이죠. 이런 거는 뭔가 하나의 주제를 잡아서 논문을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왜 하필 과학과 유명론 사이에 갈등과 대립이 발생하는가를 한번 본질적으로 좀 파고들어서 논증을 하는 거죠. 재밌을 것 같아요. 117쪽. 근데 이게 모든 걸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 이해되는 것만 이해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죠. 어차피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117쪽은 버클리가 나옵니다. 버클리는 로크 비판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입론을 세운다고 해요. 두 가지로 비판합니다. 첫째, 실체의 개념에 대한 비판입니다. 로크는 모든 복합관념은 오성이 결합한 것이고, 오성은 정신이죠. 정신이 결합한 것이고 명목적인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실체에 대해서 많은 예외로 한다고 합니다. 즉 물질과 정신이란 실체는 예외적으로 실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아까 두 개의 실체, 물질과 정신 얘기했죠. 버클리는 이런 예외 조항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둘째, 제1성질에 관한 비판입니다. 로크는 대상의 성질이란 모두 인식 주체가 경험한 것이요 주관적이라고 하면서 오직 제1성질만은 예외로 둡니다. 그러나 버클리는 제1성질만 유독 물질 그 자체에 속하는 객관적 성질이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가 보기에 경험되지 않는 성질이란 알 수 없는 성질이요, 알 수 없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말처럼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런 비판을 통해 버클리가 도달한 곳은 근대 철학의 밑바닥입니다. 물질적 실체를 가정하면 이것이 지식과 일치하는가라는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물질적 실체를 가정하면 이게 지식과 일치하는가? 확인할 수 없다. 이게 딜레마다.
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물질적 실체, 즉 물질이란 개념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체, 물질과 정신이 일치해야 되는데 하나의 통합적으로 해야 그게 진리가 되는데 물질적 실체를 가정해버리면 이게 지식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가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데카르트한테도 그렇고 로크한테도 그렇고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어긋남을. 버클리는 말합니다. 물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각된 것뿐이다. 이 주장이 뭐냐면 지금 이 책상은 내가 우리 집 문을 닫고 나서는 순간 존재했던 것,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책상을 지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각하는 것만 존재하는 거예요. 버클리한테. 버클리가 이토록 과감하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과학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던 주교였다는 사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대적 문제 설정에서 물질을 부정하자마자 과학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 로크로 하여금 예외들을 만들게 했던 것인데 버클리는 과학에 대한 미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 예외를 두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예 그냥 물질을 없앰으로 인해서 이런 딜레마 자체를 없애려고 버클리는 그랬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죠. 누군가 버클리한테 물었어요. 당신 부인은 지금 안 보이는데 지각되지 않는데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자 버클리가 생각 끝에 얘기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각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은 존재한다고. 정말 주교다운 대답이죠.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네스오의 괴물도 지각하고 있고 무시무시한 공룡, 아담과 이브가 놀던 그 에덴 동산도 지각하고 있다면 어딘가에 있겠네요. 그럼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묘한 방식으로 이 유명론은 자신의 반대물 실제론으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버클리는 물질이란 실체를 제거해버리지만 이 물질과 정신이 일치해야 되니까요. 물질을 아예 제거해버렸어요. 정신만 남겨놨는데 정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각하는 정신이 없다면 대체 경험이 어떻게 가능하겠으며 지각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버클리에게는 정신이란 실체만 존재하며 이 실체가 지각하는 것만이 존재하는 것이 됩니다. 버클리의 주장은 유명론에서 관념론으로 나아간 것이라고 해요. 중세의 유명론은 실제론에 대항하는 반관념론적이고 유물론적 성격을 갖는 것이었다. 버클리에 와서 유명론은 정반대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는 로크가 남겨두었던 물질이란 실체를 제거합니다. 사실상 이는 개체의 실제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명론이 보편 개념의 실제성을 부정하지만 개체의 실제성을 주장하는 것이었음을 상기하면 버클리의 이 작업은 양면성을 갖는 것입니다. 유명론의 주장처럼 모든 보편 개념이 이름일 뿐이라면 개체만이 실제한다고 할 때 그 실제성 역시 보편 개념이므로 이름일 뿐인 것으로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명론이 본래 개체의 실제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면, 그래서 신학에 대항하는 적극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면 개체의 실제성을 제거하는 버클리의 주장은 유명론의 부정이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이 사실 이런 식의 부정을 거치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한다, 지각한다는 말조차 보편성을 갖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는 버클리 자신이 정신이란 실체를 예외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거꾸로 확인됩니다. 버클리는 물질이란 개념을 제거함으로써 정신과 그 정신이 지각한 것만을 세상에 남겨두었고 그 결과 유명론은 관념론으로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근대적 문제 설정 안에서 유명론의 논리를 끝까지 밀고 가려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만 하는 불가피한 행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제 흉이 남았는데 흉을 따로 떼기보다는 그대로 이어서 하는 게 낫겠네요. 어쨌든 버클리도 그렇고 로크도 그렇고 문제점에 봉착했다. 유명론의 논리를 밀고 나가다 보니까 스스로 딜레마에 빠져버렸다. 이런 겁니다. 121쪽 흉, 근대 철학의 극한. 근대 철학을 그 극한까지 몰고 갔던 사람은 누구보다 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흉의 철학은 회의주의예요. 진리를 추구한 근대 철학에서 그러한 회의주의가 나타난 것은 무엇 때문이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근대 철학 전반을 이해하는데 오히려 매우 역설적인 중요성을 갖습니다. 흉의 출발점은 로크와 비슷하대요. 엄격한 과학적 지식을 추구했다. 자연과학의 성과를 빌려 인간학을 구성해야 한다. 그는 과학에 일종으로 간주되던 심리학의 기초에서 경험적 인간학을 구성하려고 했대요. 여기서 경험과 관찰이 1차적 위치를 차지하면 물론입니다. 흉이 경험주의 전통에서 출발하죠. 불확실한 것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확실한 과학을 구성해야 한다. 근대적 과학주의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래서 흉은 여러 가지 관계들을 구분한 다음 과학이란 이름에 걸맞는 확실한 게 무언가를 찾아 나섭니다. 이 철학에 7가지 관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확실한 것은 유사관계, 양적관계, 질적관계, 반대관계가 확실하고 확실하지 않은 건 동일관계, 시간, 공간상의 관계, 인과관계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쌍둥이가 서로 닮았다는 건 확실하지만 이게 유사관계죠. 닮았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거 동일관계입니다. 동일관계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아까 확실하다고 했던 건 유사관계, 양적관계, 질적관계, 반대관계. 이건 확실해요. 이게 유사하네, 닮았네. 그 유사관계겠죠. 양적관계는 1개네, 2개네, 3개네 이런 거. 이건 확실하겠죠. 반대관계 이런 거, 질적관계. 그런데 확실하지 않은 건 동일하냐, 동일관계, 시간, 공간상의 관계, 인과관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되는 게 인과관계예요. 인과관계는 손을 비비면 따뜻해진다. 나무를 비비면 열이 나고 열이 나다 보면 연기가 나고 불이 붙는다. 물건을 놓치면 떨어진다. 이게 두 개의 현상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것, 앞에 것을 원인, 뒤에 것을 결과, 그래서 인과관계라고 하죠. 근데 흉이 보기에 인과관계가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흉은 인과관계란 연접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붙어있는 두 인상, 현상의 관계에 대한 습관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나무를 비비면 불이 붙는다는 건 그런 경우를 자주 보다 보니까 생긴 습관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언제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나무를 비비면 불이 붙는다는 건 언제나 반드시 타당한 결론은 아니다. 다만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서 불이 붙을 것이란 판단을 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비롯한 나머지 3가지, 아까 말했던 그거는 과학이 안 된다. 앞에 4가지는 과학이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과관계가 과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흉이. 그렇다면 모든 법칙은 인과관계에 의해서 표시될 수밖에 없는데 인과성 없이는 어떠한 법칙도 생각할 수 없고 법칙 없이는 어떠한 과학도 생각할 수 없겠죠. 결국 흉은 애초의 뜻과는 반대로 과학의 불가능성, 진리의 불가능성을 스스로 입증해버린 거예요. 이로써 근대 철학의 목표는 도달할 수 없다. 그래서 회의주의에 빠져버렸다. 흉은.
125쪽 휴먼 버컬리가 남겨둔 유보 조항을 비판하면서 경험주의를 좀 더 극단으로 밀고 갔죠. 버컬리는 지각된 것은 관념이다 라고 말했고 지각하는 것을 정신이라고 그랬죠. 예컨대 어떤 물건을 보고 사과로 지각한다면 사과는 관념이고 그걸 지각한 건 정신인 거죠. 그런데 버컬리는 존재하는 것은 지각된 것이다 라고 하며 지각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했죠. 그러나 지각하는 정신, 내가 지각하는 정신만은 지각되는 게 아니지만 존재한다고 합니다. 요컨대 지각하는 주체, 인식하는 주체가 정신이란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휴먼은 이런 예외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버컬리한테는 정신은 있었어요. 정신은 있고 정신이 모든 관념들을 파악하고 있는데 정신은 어쨌든 있었어. 근데 휴먼은 정신조차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휴먼 사물을 보고 생긴 것은 인상이요. 그 인상의 기억이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게 관념이라고 했습니다. 사과가 눈앞에 없지만 예전에 본 사과를 떠올리는 거. 사과밭이란 말을 만들면 그 관념이죠. 인상과 관념의 차이는 사고로 눈을 잃은 장님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고 해요. 선천적 장님은 사과란 말을 들어도 아무것도 못 떠올리겠죠. 인상도 관념도 없기 때문에. 하지만 사고로 눈을 잃은 장님은 사과란 말을 듣고 빨간색의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떠올릴 수 있죠. 이 장님은 인상은 갖지 못해도 관념은 가질 수 있다. 인상은 직접적인 것이고 관념은 한 번 거쳐서 만들어진 것이다. 둘 사이에 본질적 차이는 없다.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강도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흉에 따르면 정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만 관념과 인상의 다발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합니다. 정신도 없어. 인간은 관념과 인상의 다발일 뿐이야. 어떨 때는 슬픈 감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에게 어떤 때는 무서움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동그란 컵에 대한 관념이 나타나기도 하는 이러한 것들이 스치고 지나가는 그것들이 묶여있는 것들의 집합으로밖에 정의할 수 없는 거죠. 휴먼, 나라는 거, 주체, 자, 정신으로 분리된 것에 대해 그것은 인상과 관념의 묶음, 지각의 다발일 뿐이라고 주장을 해요. 다만 인상이나 관념이 번갈아 스쳐가는 극장이다. 무대조차 따로 없는 극장이라는 거죠. 나라는 게 정신이라는 게 따로 없다는 겁니다. 휴마에겐. 그러니까 인상과 관념의 다발일 뿐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여러 그 인상과 관념을 보여주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겠죠? 그럼 항구적인 주체가 과연 있냐? 휴먼 정신이나 주체라는 범주를 해체합니다. 데카르트는 물론이고 로크나 버컬리에게도 자명했던 것으로 간주했던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주체였죠. 주체 자체를 없애버려요. 휴메의 주장은 어떤 실체도 인정하지 않는 버컬리식의 유명론을 정신이나 주체에 대해서까지 적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대적 문제 설정 속에서 유명론을 끝까지 밀고 나간 결과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주체라는 범주를 해체하게 된 것이죠. 유명론은 보편자가 이름일 뿐이다. 보편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보편자는 휴미 봤을 때는 나, 주체, 자, 정신 이것도 보편자이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없애버린 거죠. 주체를 해체했습니다. 128쪽 휴먼 근대 철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진리 혹은 과학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당장 앞에서 좀 이해가 잘 안 될지라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해줘요. 제가 그래서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러분들 듣다 보면 대충 감이라도 잡으실 것 같긴 해요. 이런 문장 하나가 나름 정리하는 문장이거든요. 계속
곱씹다 보면 언젠가 이해가 돼요. 아, 갑자기 깨달아져. 이 문장도 중요하죠. 휴는 근대 철학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진리 혹은 과학의 불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대 철학의 목표가 진리와 과학이었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죠, 자기가. 근대 철학의 입지점인 주체 자체가 결코 안정적이거나 자명한 것이 아님을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근대 과학주의는 물론 주체 철학 자체가 어떤 근본적 곤란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 거죠. 이는 근대적인 문제 설정이 안고 있었던 딜레마를 폭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대 철학의 극한 이후 한계 지점이었습니다. 근대적 문제 설정은 해체되며 근대 철학의 위기라는 사태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대다수 철학자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노력을 하게 되고 이것이 그 이후에 근대 철학을 새롭게 발전시키게 됩니다. 휴메의 주장은 모든 것을 의심하는 급기야 생각하는 나, 정신, 주체까지도 의심하는 극단적 회의주의였습니다. 한계에선 근대 철학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는 여전히 근대적 문제 설정의 한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과학을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참된 지식, 확실한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엄밀하게 검토하다 보니 여기 전제가 다 나오죠.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인간에 대한 과학을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요즘 인간에 대한 과학을 구성하겠다. 이게 근대적 사고관인 거예요. 인간에 대한 과학을 구성하겠다. 지금 저 같으면 인간에 대한 과학을 왜 구성해야 되지? 이게 질문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굳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흉 개인의 질문이 아니라 근대적 문제 설정 안에서 근대인들이 던질 만한 질문을 한 거죠. 지금도 근대인은 이런 질문을 하겠죠. 인간에 대한 과학을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 문장 하나를 곱씹어 보시면 됩니다. 읽을 수밖에 없어요. 문장 하나하나가 잘 쓰여져 있기 때문에 참된 지식, 확실한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대인들에겐 참된 지식을 추구 안 할 수도 있잖아. 굳이 확실해야 돼. 지식이 불확실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걸 추구했다는 거예요. 근대인들은. 참된 지식, 확실한 지식, 이 전제 하나하나를 곱씹으면서 들어보세요. 확실한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엄밀하게 검토하다 보니 인과적인 과학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래서 휴메의 문제 설정 자체는 근대적인 것이었다. 근대성을 왜 돌아보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근대를 뛰어넘기 위해서 더 이상 근대적인 문제 설정에 발목 잡히지 말고 근대를 초월해보자. 근대를 초월하고 뛰어넘으려면 근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에 붙잡혀 있는지. 그래서 근대를 공부하는 거죠. 더 이상 이런 고리타분한 질문을 반복하지 말자는 거죠. 새로운 질문을 해야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똑같은 책을 이 책도 너무 좋기 때문에 3번, 4번 읽으세요. 저도 이번 주에 이거 하려고 2번 읽었어요. 2번. 근데 이번 주만 읽은 게 아니라 예전에도 읽고 또 그 예전에도 읽고 적어도 이거 한 3-4번 읽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도 이 내용을 다 파악을 못했어요. 제가. 좋은 책은 반복해서 읽는 게 좋습니다. 휴는 이 문장 하나하나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번 곱씹어 보면서 들어보세요. 휴는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에서 출발해 유명론적 사고의 해체 효과를 그 내부에서 최대한 작동시킨 것이며 그 결과 근대 철학의 한계선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 한계선이란 출발점과 이어져 있는 것인데 결국은 한 바퀴의 원을 그리면서 출발점에 다시 도착했다. 출발점 자체를 근대 철학의 내부로부터 해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주체, 인간을 세우면서 시작했잖아요. 인간을 신으로부터 독립시키면서 인간의 이성만으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 근데 인간의 인식은 관념의 다발 뿐이다.
인상뿐이다. 이렇게 하니까 주체 자체가 이성이 진리를 파악할 수 있는 그게 못 되는 거예요. 주체가 해체돼 버렸어. 따라서 근대의 한계 안에 있던 휴무로서는 그 자신이 드러낸 근대 철학 자체의 근본적 딜레마 앞에서 당혹해하고 난감해했다. 인성론의 결론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지는 잘못된 이성 아니면 무이성뿐이다. 그러니까 이성이 확실해야 되는데 근대적 사고관에서는 잘못된 이성, 무이성뿐이야. 자기가 논리를 전개시키다 보니까 나로서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일반적인 이성이 할 수 있는, 즉 이러한 난관이 거의 아니 전혀 주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동일성, 나라는 주체의 동일성에 대한 견해를 엄밀히 검토한 결과 나는 완전히 미궁에 빠져서 어떻게 그 견해들을 수정해야 할지 또 어떻게 그것들을 일관되게 만들 수 있을지 솔직히 알 수 없다고 하면서 자신의 책을 끝냅니다. 흉도 혼란스러웠겠죠. 근대인이었기 때문에. 흉이 수행한 근대 철학의 해체는 분명 근대적 문제 설정의 경계 내부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때로 흉은 경계선, 그 근대의 문제 설정의 경계선 밖으로 넘어갔대요. 믿음에 대한 흉의 이론이죠. 흉에게 인과관계는 습관에 불과한 것이었다. 아까 인과관계 얘기 많이 했었죠. 나무를 비비니까 불이 붙네? 근데 그거는 습관일 뿐이지 않나? 그 인과관계 자체를 해체하니까 과학도 불가능하고 주체도 불가능하고 인식도 불가능하고 이것은 인상이나 관념을 결합시켜 어떤 지식을 형성합니다. 이 지식은 법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법칙이 서야 과학이 서는데 법칙이 아니라 그냥 인과관계는 믿음일 뿐이다. 그렇게 믿는 거다. 참된 지식이나 진리 대신에 믿음이란 개념이 들어서는 겁니다. 휴먼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현재 인상과 관련이 있는 혹은 그것들로 결합되어 있으며 그것들로 연합되어 있는 생생한 살아있는 원리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힘을 가지며 생생하게 살아있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실제적인 효과를 갖습니다. 인과관계 얘기를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견고하고 확실하고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개개인에게 확실한 지식이라는 감을 주고 그것에 입각해서 행동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흉에 따르면 믿음은 허구와 다르다. 그럼 믿음과 허구가 어떻게 다르냐? 두 가지 점에서 다른데 느낌이 다르고 파악하는 방식이 다르다. 느낌이 다르다는 건 확실하고 안정감이 있다. 혹은 옳다. 라고 느끼는 것은 믿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은 믿음이 못 된다. 이런 거죠. 믿음의 개념, 그것이 갖는 영향력의 문제, 효과의 문제다. 근대 철학에서 믿음을 다루는 전형적인 방식은 그것을 허구, 허위, 비진리로 다루는 것이었죠. 원래 믿음이라는 거. 왜냐하면 믿음은 종교의 영역이고 중세의 그 신학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근대에 넘어와서는 종교 자체를 비이성, 불합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믿음을 당연히 허구, 허위, 비진리로 다룰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그랬듯이 믿음이란 대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었어요. 넘어서야 할 허구의 세계였죠. 그런데 믿음에 대한 흉의 견해는 그것을 다루는 극히 새로운 사고법을 보여주고 있다. 흉은 어떤 지식이 진리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자체는 근대적 물음이죠. 어떤 지식이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이 근대적 물음에서 벗어나서 이 지식이 그걸 믿는 사람에게 어떤 효과를 갖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가. 진리의 문제 설정 자체를 벗어나 있다. 흉이 보기에 진리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믿음에 대한 흉의 논의는 참된 지식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 근대적 문제 설정에서 시작했죠. 그것에 대한 철저한 해체에 이르러 얻은 새로운 결과물이다. 진리는 아니지만 사람들이 참으로 믿고 있는 그러한 관념이 존재한다는 거죠. 나와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결코 근대적이지 않은 질문까지 흉이 했다. 근대적 한계의 외부로까지 나갔다. 잘 나갔는데 그렇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고 다시 근대 안으로 회귀합니다. 믿음이고 추론이고 다 거부하고 싶다. 진리를 찾아야 하는데 결국 진리는 없다로 판단되었고 진리를 찾고 싶은데 진리가 아닌 것만 있다 얘기했으니,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휴먼 근대인이었던 거예요. 근대적 철학자. 근대의 외부로 나가자마자 다시 내부로 회귀하고 말았다. 휴메의 한계였던 거죠. 132쪽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근대 철학의 위기인데요. 이걸 정리해서 로크, 버클리, 휴메의 사상을 정리한 문장들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유명론은 로크에 의해 근대적인 문제 설정으로 포섭되었습니다. 그 결과 유명론이 가지고 있었던 반관념론적인 성격은, 그저 관념론이 아니니까요, 유명론은. 근대 철학 내부에서 딜레마를 드러내고 결국 극한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버클리와 휴메의 작업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명론은 관념론으로 갔던 건 로크 혹은 회의주의로 전환되었죠. 회의주의는 휴메. 로크가 아니라 버클리. 버클리, 그 다음에 휴메. 경험적 지식에 대한 신뢰에서 출발한 경험주의는 그 반대물로, 즉 경험이라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 없고 진리를 형성할 수 없다고 하는 반대물로 전환되었습니다. 되게 재밌죠? 로크, 버클리, 휴먼 경험주의자인데, 경험을 신뢰했던 사람인데 논리를 전개시키다 보니 경험을 믿을 수 없게 됐다. 경험만으로 진리를 형성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근대 철학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주의는 극한에선 근대 철학, 극한에선 유명론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딜레마가 왜 발생했는지도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경험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였는데 경험을 부정하게 된다? 되게 재밌죠? 그러면 반대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관념을 극단적으로 밀어붙이면 물질에 가다할까요? 갑자기 질문이 드네요. 난 되게 관념만을 추구해. 어떤 관념, 정신, 물질 다 필요 없어. 근데 관념을 되게 추구하는데 나중에 물질로 가, 결론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딜레마가. 나는 되게 실질적인 거, 난 경험만이 중요해. 내가 경험한 것만 다 받아들이겠어. 했는데 경험을 자꾸 밀어붙이다 보니까 결국 어떤 경험도 믿을 수가 없어. 경험을 밀어붙였는데 경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되게 딜레마고 되게 웃기죠?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아까 이제 설명한 맥락에 다 들어있긴 하지만 이걸 좀 우리 맥락으로 좀 새롭게 이해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까 휴먼 근대의 한계선에 그 경계선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근대적 문제 설정의 끝에 도달했죠. 휴먼 거기서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 결코 자명하거나 확실한 게 아니라 취약하고 불확실하다. 근대 철학의 출발점이었던 주체라는 개념,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시켜버렸다. 근대 철학 전반을 뒤흔드는 위기가 시작되었다. 스피노자와 달리 휴메이 근대 철학의 위기를 야기했대요. 스피노자에 비해서 쉽사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제기한 문제와 대결하게 만들었던 것은 휴메이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에서 출발했고 여전히 그 안에 머물며 근대 철학의 딜레마를 드러내는 곳에서 멈추어 서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근대적인 문제 설정 자체를 비켜가고 애초부터 그 외부에 섰기 때문에 대다수의 근대 철학자들로부터 이해받지 못했고 외면당했다. 이 지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현대에 어떤 철학을 전개한다 그러면 스피노자식으로 하기보다는 휴메식으로 하는 게 더 적절한 거죠.
휴메이 했던 방식은 근대 철학의 문제 설정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 안에 머물며 근대 철학의 딜레마를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철학자들이 공감했고 휴메 위기의식에 동요하면서 그대로 이제 휩쓸려 간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개인주의자들만 있어. 혹은 민주주의자들이 있다. 혹은 공산주의자들이 있다. 공산주의자들한테 가서 공산주의 자체의 논리로 공산주의의 문제 설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의 진리 혹은 대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공산주의 자체를 해체시켜버리면 그들도 받아들이겠죠. 근데 공산주의자들한테 가서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전제를 얘기해. 그러면 설득이 될까요? 안 되겠죠. 스피노자의 실패라고 하긴 어쨌든 스피노자가 처음에 먹히지 않았던 이유. 스피노자는 애초부터 근대 철학을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근대를 이미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근대인들이 스피노자를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휴먼이 철저히 근대 철학 안에서 머물면서 근대적인 문제 설정을 하고 근대의 철학의 출발점을 해체시켜버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 이 지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휴먼 주체를 관념의 다발로 봤다. 그 다발이 믿음을 형성한다. 이 믿음은 그걸 믿는 주체에겐 생생하고 안정적인 사실로 간주되며 따라서 실질적인 효과를 갖는다. 이는 지식이나 관념을 다루는 근대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이는 개인들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표상체계, 예컨대 이데올로기나 담론의 이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휴메에게 믿음은 단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일 따름이었다. 이 믿음이 어떠한 사회 역사적 조건에서 형성되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개인들을 포섭하고 움직이는가를 사고하기에는 휴메의 이러한 탈근대적 요소는 너무나 미약했다. 믿음을 형성하는 사회 역사적 조건에 대한 이론 역시 아직은 사고하기 힘들었다. 근대인이었기 때문에. 반면 믿음을 주체인 개인이 갖고 있는 관념이라고 본 점에서 그는 여전히 근대 철학의 내부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끝났어요. 134쪽.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나마 경험주의자들 로크, 버클리, 흉을 다뤄봤는데요. 야, 이게 책으로 읽을 때는 그냥 저는 막연하게 이해를 하니까 이거 쉽네.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 했는데 이걸 막상 이렇게 설명하려니까 버겁네. 버겁네요. 힘드네. 이게 무언가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네요. 저도 아직 완전히 이해 못한 부분이 많이 있고 이진경 선생님이 워낙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탓이라 저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근대 철학자들도 위기를 느꼈지만 저도 위기를 느끼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별도로 공부를 해보세요. 저희 방송을 들으면서 이 방송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아마. 책도 좀 보시고 책을 읽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 시간을 또 이어서 바로 할 건데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